가족 식사 자리, 동서 한유리는 명문대를 나왔다며 조용히 앉아있던 며느리 서지안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식탁 위 공기가 순식간에 불편하게 얼어붙습니다. 요즘 회사는 최소 명문대는 나와야 하잖아요. 동서 한유리는 고졸 출신이라는 이유로 며느리를 은근히 깎아내립니다. 가족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려는 말들이 이어집니다. 솔직히 학벌은 무시 못하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시어머니 김정혜의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모두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그 말 책임질 수 있겠니? 시어머니는 조용히 명함 한 장을 꺼내 며느리에게 건넵니다. 그 명함을 본 순간 식탁 위 대화가 모두 멈춰버립니다. 대표라고요? 그날 가족 식사 자리에서 시작된 작은 말 한마디가 모두의 관계를 바꾸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조건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가족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책임을 다해온 며느리 서지안. 과연 그날 식탁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가 흥미롭게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지금부터 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명절도 아닌 평범한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김정인의 거실에는 큰 식탁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로 갈비찜과 잡채, 김치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가족 모임이라고 해봐야 1년에 서너 번 있는 일인데 이날따라 분위기가 묘하게 달랐습니다. 한유리가 식탁에 앉자마자 핸드백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의자 옆에 세워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서지아는 부엌에서 국그릇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김정혜가 끓여놓은 미역국을 한 그릇씩 받쳐들고 식탁으로 옮기는 손놀림이 익숙했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수저를 놓고 반찬 위치를 정리하고 물컵까지 채우는 동작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에 눈길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유리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고 둘째 아들 박준혁은 아내의 서류 봉투를 흘깃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김정혜는 상을 둘러보며 빈자리를 확인했습니다. 큰아들 박준호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서지아는 남편 자리에 수저를 미리 놓아두고 조용히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정혜의 시선이 잠깐 서지안의 손끝에 머물렀지만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잡았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박준호가 들어왔고 가족들이 모두 모이자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분은 조용했습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국물 넘기는 소리만 거실에 퍼졌죠. 김정혜가 갈비찜을 한유리 앞으로 밀어주며 더 먹으라는 손짓을 했고 한유리는 짧게 감사 인사를 건넨 뒤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취업 준비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서류를 넣고 있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졸업한 대학 이름이 어떤 회사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박준혁이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내가 대단하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고 김정혜도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유리의 말이 점점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기 시작한 거였죠. 어떤 회사에서 어떤 학력이 최소 조건이 되는지, 요즘 채용 시장에서 학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렷한 목소리로 설명하면서 한유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서지안 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지안은 미역국을 떠먹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지도 고개를 들지도 않았죠. 하지만 한유리의 말이 식탁 위 공기를 바꿔놓고 있다는 건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정혜의 젓가락이 멈췄고 박준호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반찬만 짚고 있었습니다. 한유리가 서류 봉투를 가볍게 두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도 최소 명문대는 나와야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어요. 그 한마디가 식탁 위에 떨어지자 공기가 굳었습니다. 한유리는 서지안을 직접 가리킨 것이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이 그 말이 향하는 곳을 알고 있었죠. 서지안의 학력은 가족 안에서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다는 것, 대학에 가지 않았다는 것, 누구도 대놓고 말한 적은 없었지만 한유리가 학벌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 사실이 식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서지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국그릇을 잡고 있던 왼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빠졌죠. 하지만 서지안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미역국을 한 숟갈 더 떠서 입에 넣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씹기 시작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식탁의 긴장을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정혜는 갈비찜 위에 올려두었던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하고 있었죠. 입술이 얇게 다물렸고 눈꺼풀이 한번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김정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지안을 바라보는 시선에 무게가 실렸고 그 시선 안에는 가족 중 아무도 읽지 못하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아내의 말에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오히려 한유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대견하다는 듯 웃었죠. 박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향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갈등 앞에서 숟가락만 움직이는 모습이 익숙한 패턴처럼 보였습니다. 한유리는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을 느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류 봉투를 식탁 위로 끌어올리며 자기가 준비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 행동 자체가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준비된 사람이고 이 자리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서지안은 식사를 마쳤습니다.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빈 그릇을 모아 부엌으로 향했죠. 설거지를 시작하는 서지안의 등 뒤로 거실의 대화 소리가 이어졌지만 서지안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거실의 목소리를 덮었고 서지안의 표정은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김정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에 남은 가족들에게 과일을 가져오겠다는 손짓을 하고는 부엌으로 들어왔죠. 서지안 옆에 선 김정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행주를 집어 서지안이 헹군 그릇을 받아닦기 시작했을 뿐이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서서 그릇을 씻고 닦았습니다. 거실에서는 한유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박준혁이 맞장구 치는 목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김정혜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행주를 쥔 채로 서지안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죠. 서지안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 아래로 떨어지는 물줄기만 바라보고 있었고 김정혜는 다시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모임은 평소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한유리와 박준혁이 먼저 일어섰고 현관에서 인사를 나누는 동안에도 한유리의 목소리는 밝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서지안과 박준호는 마지막까지 남아 식탁을 정리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박준호가 차 키를 집어들며 먼저 현관으로 향했고 서지안은 행주를 개어 싱크대 위에 올려놓은 뒤 조용히 뒤따랐습니다. 김정혜는 현관 앞에서 며느리들을 배웅했습니다. 한유리에게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고 서지안에게는 손을 잡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김정혜의 손에 힘이 실려 있었죠. 서지안은 그 손을 느끼고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김정혜의 눈에는 미안함도 분노도 아닌 아직 꺼내지 못한 어떤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현관이 조용해지자
김정혜는 빈 거실로 돌아와 식탁 앞에 섰습니다. 한유리가 두고 간 물컵 자국이 식탁보 위에 동그랗게 남아 있었고 서지안이 정리해 놓은 반찬 그릇들은 부엌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죠. 김정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문 채로 오늘 저녁 식탁에서 벌어진 일을 되짚고 있었습니다. 서지안이 한유리의 태도를 처음 마주한 것은 결혼 첫해 추석이었습니다. 박준혁과 한유리가 결혼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죠. 그날도 김정혜네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고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며느리들의 역할이 나뉘었습니다. 서지아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고 한유리는 과일을 깎다가 중간에 손을 놓고 거실 소파에 앉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서지아는 아무 감정 없이 한유리의 목까지 부엌 일을 처리했습니다. 사람마다 익숙한 것이 다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문제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유리가 자기 대학 동기들 이야기를 꺼내면서 누구는 어떤 대기업에 들어갔고 누구는 해외 지사에 발령받았다는 이야기를 줄줄이 늘어놓았죠. 가족들은 감탄하며 들었고 박준혁은 아내의 인맥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한유리가 서지안에게 대학이 어디냐고 물었던 겁니다. 서지안이 대학에 가지 않았다고 짧게 대답하자 한유리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놀란 것도 아니고 무시한 것도 아닌 분류하는 표정이었죠. 그 순간부터 한유리의 태도에는 일정한 패턴이 생겼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한유리는 학벌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직접적으로 서지안을 겨냥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그 말이 놓이는 위치와 타이밍은 항상 같았죠. 서지안이 무언가를 하고 난 직후 혹은 서지안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한유리는 학력이 곧 능력이라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했고 그 전제 위에서 서지안은 항상 기준 아래에 놓였습니다. 서지안은 처음 몇 번은 그 말을 흘려보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아이들 간식을 챙기거나 식탁을 정리하면서 한유리의 목소리를 등 뒤로 들었죠. 반응하지 않으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지안이 반응하지 않을수록 한유리의 말은 더 선명해졌고 가족들은 그 말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박준호의 태도가 서지안에게는 가장 무거운 부분이었습니다. 남편은 한유리가 학벌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고개를 숙이거나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한 번도 정면으로 막아선 적이 없었죠.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박준호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지안이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 한 없었던 일이 되었죠. 서지안은 남편의 침묵이 동의인지 회피인지 구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어젯밤 식탁에서의 일은 달랐습니다. 한유리가 꺼낸 말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명함이라는 단어, 최소 조건이라는 표현, 그리고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는 행동까지 한유리는 자기 기준을 가족 앞에서 공식화하고 있었죠. 서지아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읽었습니다. 한유리에게 학벌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사람을 나누는 도구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도구 앞에서 서지아는 항상 아래쪽에 놓였습니다. 서지아는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박준호는 아직 자고 있었고 거실은 조용했죠. 서지아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어젯밤 식탁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한유리의 말이 떨어졌을 때 가족들의 반응이 하나씩 되살아났죠. 박준혁은 아내의 어깨를 두드렸고 박준호는 고개를 숙였고 김정혜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지아는 그 장면들을 천천히 정리하면서
각각의 반응이 가진 의미를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혁의 맞장구는 단순했습니다. 아내를 지지하는 행동이었고 그 안에 서지안을 향한 의도는 없었죠. 하지만 그 맞장구가 한유리의 말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박준호의 침묵은 익숙한 것이었지만 어젯밤에는 그 침묵이 유독 길었습니다. 서지아는 남편이 불편함을 느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불편함을 느끼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는 넓은 거리가 있었죠. 김정혜의 반응이 서지안의 마음에 가장 오래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표정이 변했고 나중에 부엌에서 말없이 옆에 서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그 행동들은 하나하나 따로 보면 작은 것이었지만 이어서 보면 하나의 메시지였죠. 김정혜는 그 상황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뜻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지아는 커피잔을 들고 베란다에 섰습니다. 아파트 창 너머로 아침 햇살이 주차장 위에 퍼지고 있었죠. 서지아는 한유리의 말에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유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건 이미 오래전에 파악한 사실이었으니까요. 서지안을 무겁게 만든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침묵이 매번 반복된다는 사실이 서지안의 어깨를 짓눌렀죠. 하지만 서지안은 그 무게를 감정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다 마신 뒤 베란다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죠.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정혜네 회사 서류였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처리해야 할 거래처 계약서와 세금 정산 자료가 들어 있었죠. 서지아는 자리에 앉아 서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손놀림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거래처별 단가를 확인하고 지난달 입금 내역과 대조하고 다음 분기 발주량을 계산하는 과정이 물 흐르듯 이어졌죠. 서지아는 이 일을 3년 넘게 해왔습니다. 김정인의 회사가 거래처 부도로 흔들렸을 때 서지안이 비용 구조를 다시 짜고 거래선을 재편한 것이 시작이었고 그 이후로 실무 전반이 서지안의 손을 거쳤습니다. 가족들은 서지안이 시어머니를 돕는다고만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김정혜가 서지안에게 판단을 맡기는 구조가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져 있었죠. 서지안은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에 메모를 적으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거래처 사장과 이번 주 안에 통화해야 할 건이 2개 있었고 세무사에게 보낼 자료도 정리해야 했죠. 서지안은 휴대폰을 들어 김정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달 정산 자료를 확인했다는 내용이었고 거래처 건은 월요일에 처리하겠다는 보고였죠.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김정혜는 짧은 답변 하나만 보냈습니다. 수고했어. 그 2글자에 담긴 무게를 서지안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혜는 서지안의 능력을 말로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대신 중요한 결정을 물어보고 결과를 신뢰하고 필요한 권한을 넘기는 방식으로 인정을 표현했습니다. 서지안에게는 그것이 어떤 칭찬보다 분명한 평가였죠. 서지안은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해서 파일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너머로 시선을 돌렸죠. 어젯밤 한유리가 식탁 위에 올려놓았던 서류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들어있던 그 봉투. 한유리는 자기 앞에 놓인 서류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서지안 앞에 놓인 서류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한쪽은 어딘가에 들어가기 위한 서류였고 다른 한쪽은 이미 돌아가고 있는 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서류였죠. 서지안은 그 차이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낼 필요도 없었고 꺼낼 자리도 아니었으니까요. 서지안은 파일을 가방에 넣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박준호가 일어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죠. 냉장고 문을 열고 달걀을 꺼내는 서지안의 손은 흔들림 없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냉장고 문이 닫히는 순간 서지안의 시선이 잠깐 허공에 멈췄습니다. 어젯밤 현관에서 김정혜가 잡았던 손의 온도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죠. 서지안은 프라이팬을 불 위에 올렸습니다. 기름이 달궈지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고 달걀을 깨뜨리는 동작이 이어졌죠. 서지안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식탁에서 벌어진 일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한유리는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낼 것이고 가족들은 다시 같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는 걸. 하지만 서지안은 그 반복 안에서 하나 달라진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혜의 표정, 김정혜의 행동, 김정혜의 침묵이 이전과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요. 프라이팬 위에서 달걀이 익어가는 동안 서지안은 접시를 꺼내 식탁에 놓았습니다. 박준호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고 서지안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서지안은 김정혜네 회사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경기도 외곽산업단지 안에 자리 잡은 3층짜리 건물이었죠. 1층은 창고와 포장실, 2층은 생산관리실, 3층이 사무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고 복도 벽에는 거래처 달력과 안전수칙 포스터가 나란히 붙어 있었죠. 대기업 로비와는 거리가 먼 풍경이었지만 이 건물 안에서 돌아가는 일의 무게는 간판 크기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지안은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자기 자리로 향했습니다. 김정혜의 책상 옆에 붙어 있는 작은 책상이 서지안의 자리였죠. 명패도 없고 직함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그 책상 위에는 회사의 흐름이 모두 올라와 있었습니다. 거래처별 입출금 내역, 이번 달 발주 현황, 세무사에게 보낼 서류 묶음, 그리고 다음 분기 계약 갱신 목록까지. 서지안은 가방에서 주말에 검토한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산 관리를 맡고 있는 이 과장이 3층으로 올라와 서지안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격리 업무를 보는 최 대리가 전날 정리한 전표 묶음을 서지안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두 사람 모두 김정혜가 아닌 서지안에게 먼저 보고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이 과장은 지난주 납품 일정에 차질이 생긴 건을 설명했고 서지안은 모니터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적었죠. 말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이 과장은 서지안의 메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흐름 안에는 지시와 보고의 구조가 이미 잡혀 있었습니다. 김정혜가 사무실에 도착한 것은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김정혜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서지안의 책상을 먼저 확인했죠. 서지안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정혜는 핸드백을 내려놓으며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훑어보았지만 세부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지안이 올려놓은 파일이라면 이미 정리가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전 중반 서지안의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충남 쪽 거래처 사장이었죠. 납품 단가를 조정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서지안은 수화기를 들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고 반박도 하지 않았죠. 상대방이 말을 마치자 서지안은 지난 3분기 동안의 납품 물량과 단가, 변동 내역을 기억에서 꺼내 차분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숫자를 하나씩 짚으며 현재 단가가 어떤 근거로 책정되었는지 설명했고 상대방이 요청한 인하폭이 수익 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풀어놓았죠. 통화는 15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서지안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톤을 유지했고 감정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요청을 거절한 것도 아니고 수용한 것도 아닌 양쪽이 수용 가능한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이었죠. 통화가 끝났을 때 서지안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메모장에 합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를 김정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김정혜는 메모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줄 한 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만 보고 수긍하는 동작이었죠. 김정혜가 서지안에게 보이는 신뢰는 이런 순간에 드러났습니다.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확인이 끝났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웠습니다. 서지안은 자리에 남아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회계 프로그램에 이번 달 지출 내역을 입력하고 있었는데 화면 위에 펼쳐진 항목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각 항목마다 서지안이 직접 협상하고 조율한 결과가 반영되어 있었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든 흐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김정혜가 점심을 사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이 과장이 다시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달 납품 스케줄에 대한 확인이었죠. 이 과장은 서지안 앞에 서서 스케줄표를 펼쳤고 서지안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가락으로 특정 날짜를 짚었습니다. 그 날짜에 겹치는 출고 건이 있으니 하루 앞당기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었죠. 이 과장은 스케줄표에 수정사항을 적고 돌아갔습니다. 이런 장면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서지안에게 확인을 받고 서지안이 판단하고 그 결과가 실행되는 구조. 김정혜는 대외적으로 대표의 위치에 있었지만 사무실 안에서 실질적인 흐름을 움직이는 사람은 서지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건물 안의 직원들 뿐이었죠. 가족 모임에서 한유리가 학벌을 이야기하고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을 때 서지안이 매일 이 사무실에서 어떤 서류를 다루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김정혜가 서지안의 책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서지안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죠. 김정혜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한 장을 서지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분기법인 등기 관련 서류였는데 대표이사 변경 절차에 관한 안내문이었죠. 서지안은 그 서류를 보고 김정혜의 얼굴을 다시 올려다보았습니다. 김정혜는 아무 말 없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서지안은 그 서류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의 내용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법인 대표를 변경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구비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죠. 서지안은 그 서류를 읽으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뀌지 않았고 읽는 속도도 일정하게 유지했죠. 서류를 다 읽은 뒤 서지안은 그것을 자기 파일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니터를 향해 돌아앉았죠. 김정혜는 자기 자리에서 서지안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지안이 서류를 파일에 넣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김정혜는 시선을 거두었죠.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것은 서류 한 장뿐이었지만 그 한 장이 담고 있는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서지안은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처리한 서류를 파일에 넣고 내일 확인할 건을 메모지에 적어 모니터 옆에 붙였죠.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챙기는 서지안의 동작은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방 안에는 아침에 가져온 파일 외에 한 장의 서류가 더 들어 있었고 그 서류의 무게는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지안은 사무실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건물 안에 울렸고 1층 출입문을 밀고 나오자 저녁 공기가 얼굴에 닿았죠.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서지안의 걸음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어깨가 아침보다 조금 더 곧게 펴져 있었고 차 문을 여는 손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 주 수요일 저녁 김정혜가 가족단체 메시지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집에서 저녁을 먹자는 내용이었죠. 특별한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고 시간과 장소만 짧게 전달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확인 표시를 남겼고 한유리는 메시지 아래에 반찬은 뭐가 있냐는 질문을 붙였죠. 서지아는 메시지를 읽었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읽은 표시만 찍혀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지안의 하루는 목요일도 금요일도 같은 리듬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서류를 처리하고 거래처와 통화하고 회계 프로그램에 숫자를 입력하고 퇴근하는 흐름이 반복되었죠. 하지만 그 반복 안에서 서지안의 움직임에는 이전과 다른 밀도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한 박자 더 확인하고 한 줄 더 메모하고 한 건 더 점검하는 시기였죠.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니었지만 매일 서지안 옆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그 차이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이 과장이 다음 달 원자재 발주건으로 서지안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서지안은 발주서를 받아들고 한 줄씩 짚어가며 읽었죠. 평소라면 전체 흐름만 확인하고 승인 표시를 했을 텐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단가 항목 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이 과장에게 시선을 주었죠. 이 과장이 해당 항목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했고 서지아는 고개를 끄덕인 뒤 발주서를 돌려주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동작 하나가 이 과장에게는 명확한 지시였습니다. 김정혜는 그 장면을 자기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지안이 서류를 다루는 태도가 평소보다 단단해진 것을 김정혜도 감지했죠. 시어머니는 안경을 벗어 닦으면서 서지안 쪽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정혜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내려갔고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서지아는 오전에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 가족 모임에 갈 때는 편한 옷차림이었지만 이날 서지아는 옷장 앞에서 평소보다 오래 서 있었죠. 화려한 옷을 고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블라우스에 정돈된 바지를 꺼내 입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서지안의 모습은 특별할 것이 없었지만 그 차림에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태도였죠. 박준호가 거실에서 차 키를 만지작거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지안이 나오자 박준호는 아내를 한번 훑어보았죠. 평소와 다른 점을 느꼈는지 시선이 잠깐 머물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에 타고 시동을 거는 동안에도 두 사람 사이에 대화는 없었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만 차 안을 채웠고 서지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정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박준혁의 차가 이미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한유리와 박준혁이 먼저 도착한 것이었죠. 서지아는 차에서 내리며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도착하자마자 부엌으로 직행해서 김정혜를 도왔을 텐데 이날 서지아는 현관 앞에서 한 발짝 멈춰 섰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멈춤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자기 안에 무언가를 확인하는 동작이었죠.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한유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밝고 자신감 넘치는 톤으로 이번 주에 면접을 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박준혁이 옆에서 맞장구를 치고 있었고 김정혜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서지아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한유리가 서지안을 보고 가볍게 눈인사를 보냈고 서지안도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죠. 예전과 달랐던 것은 서지안이 바로 부엌으로 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지안은 거실 식탁 옆 의자를 당겨 앉았죠. 자연스러운 동작이었고 누가 봐도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가족 모임에서 서지안의 위치는 항상 부엌이거나 식탁과 부엌 사이를 오가는 동선 위였죠. 의자에 앉아 가족들과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 자체가 작은 변화였습니다. 김정혜가 부엌에서 나와 식탁에 음식을 놓으며 서지안을 보았습니다. 서지안이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확인한 김정혜의 눈에 잠깐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음식을 놓기 시작했죠. 김정혜는 서지안 앞에 미역국을 먼저 놓았고 서지안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은 짧았지만 거기에는 며칠 전 사무실에서 오간 서류 한 장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유리는 면접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에 서류를 넣었고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했고 자기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상세하게 풀어놓았죠. 박준혁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박준호는 젓가락을 들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지안은 한유리의 말을 들으며 김치전을 집어 입에 넣었죠. 표정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불편해하지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죠. 한유리가 면접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가족회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직 지원서를 넣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넣을 생각이라는 내용이었죠. 한유리는 웃으며 가족회사니까 면접은 편하게 볼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덧붙였고 박준혁이 그러게 말이야 하며 함께 웃었습니다. 그 말이 나왔을 때 서지안의 젓가락이 반찬 위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멈춘 시간은 1초도 되지 않았고 서지안은 다시 반찬을 집어 입에 넣었죠. 김정혜는 국을 떠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유리의 말을 듣고 난 뒤 김정혜의 표정은 일주일 전 식탁에서 보였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입술을 다물고 참는 표정이었다면 오늘은 무언가를 정리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굳은 것이 아니라 고요한 쪽에 가까웠고 그 고요함 안에는 이미 내린 결정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서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빈 그릇을 모아 부엌으로 가져가는 동작이었는데 이번에는 김정혜가 먼저 손을 내밀어 서지안의 손에서 가릇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설거지를 하겠다는 뜻이었죠. 서지안은 잠깐 김정혜를 바라보다가 그릇을 건넸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지안이 식탁에 앉아 있고 김정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풍경. 이 집에서 그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한유리는 신경 쓰지 않았고 박준혁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박준호는 잠깐 고개를 돌려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파악하지 못한 표정이었죠. 서지안은 식탁 위에 놓인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거실 창으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 그 빛이 서지안의 손등 위에 얹혀 있었죠. 서지안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컵을 내려놓는 동작이 조용하고 정확했고 등이 의자 등받이에 바르게 닿아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자세였죠. 그 자세가 말보다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부엌에서 그릇을 닦고 있는 김정혜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과일이 나왔습니다. 김정혜가 부엌에서 깎아온 사과와 배가 접시 위에 가지런히 놓였고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거실 소파 쪽으로 자리를 옮겼죠. 김정혜는 안쪽 의자에 앉았고
박준혁과 한유리가 소파 한쪽을, 박준호와 서지안이 반대쪽을 차지했습니다. 평범한 주말 저녁 풍경이었지만 공기 안에는 지난주부터 이어져 온 무언가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유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에 다녀온 면접 이야기를 다시 꺼냈죠. 식사 중에 했던 이야기의 연장이었는데 이번에는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면접관이 자기 이력서를 보고 감탄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학교 이름이 적힌 줄을 읽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했죠. 박준혁이 역시 우리 학교가 다르긴 하다며 웃었고 한유리도 함께 웃었습니다. 김정혜는 사과를 한 조각 집어들었지만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채로 한유리의 말을 듣고 있었죠. 서지아는 배 한 조각을 집어 천천히 씹고 있었고 시선은 과일 접시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소파 등받이에 기대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한유리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가족회사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외부 면접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가족회사도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면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한유리는 요즘 중소기업들이 경영 전공자를 채용하는 추세라며 자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방향은 뚜렷했죠. 자기가 가족회사에 들어가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전문성은 학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아내의 말에 동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회사에 경영 전공자가 있으면 다르긴 할 거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말은 사실 김정혜의 회사를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박준혁의 태도에는 회사 내부 사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한유리는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확신에 차올랐고 말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었죠. 면접 경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가족회사 경영론으로 번졌고 경영론은 다시 인력평가 기준으로 옮겨갔습니다. 한유리가 하고 싶은 말은 단순했습니다.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능력의 첫 번째 기준은 학력이라는 것이었죠. 서지아는 배를 다 먹고 이쑤시개를 집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이쑤시개를 끼운 채 가만히 앉아 있었죠. 눈은 한유리를 향해 있지 않았지만 귀는 열려 있었고 한유리의 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서지아는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김정혜도 마찬가지였죠.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사과 조각이 여전히 입에 닿지 않은 채 공중에 머물러 있었고 눈은 한유리의 입술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한유리가 이야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족회사에 지원서를 넣을 예정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꺼냈고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갔죠. 회사 규모가 작으니까 대표님께서 직접 면접을 보실 거라며 웃었고 그 웃음 뒤에는 당연히 합격할 거라는 확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또 한 번 맞장구를 쳤고 그 소리가 거실에 퍼지는 사이 한유리의 시선이 서지안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유리는 서지안을 직접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형님도 거기서 일 돕고 계시잖아요. 제가 들어가면 좀 편해지실 거예요. 그 한마디가 거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한유리의 목소리는 밝았고 표정에는 악의가 없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문장 안에 담긴 구조는 선명했습니다. 서지안이 하는 일을 돕는 것으로 규정한 것,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면 그 부담이 줄어들 거라고 단정한 것. 한유리는 서지안의 역할을 보조로 정의했고 자기 역할을 전문가로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준혁의 맞장구 소리가 사라졌고
박준호의 손가락이 휴대폰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김정혜의 손에 들려있던 사과 조각이 천천히 접시 위에 내려놓아졌죠.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표정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웃지도 화내지도 않는 얼굴. 하지만 그 무표정 안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것은 오랫동안 김정혜 곁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알 수 있었습니다. 서지안의 손에서 이쑤시개가 빠졌습니다. 무릎 위에 떨어진 이쑤시개를 서지안은 집어 올려 테이블 위에 놓았죠. 그 동작이 끝난 뒤 서지안은 고개를 들어 한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지안이 한유리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본 것이요. 지난 몇 년 동안 서지안은 한유리의 말 앞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돌렸지만 이 순간에는 달랐습니다. 서지안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고 한유리를 향한 시선에는 분노도 수치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말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확인하는 눈빛이었죠. 서지안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기준은 어머님이 정하세요. 짧았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지 않았고 톤도 올라가지 않았죠. 한유리의 말에 반박한 것도 자존심을 내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판단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었고 그 문장은 한유리가 설정한 구도를 조용히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한유리는 회사의 기준이 학력이라고 전제했지만 서지안은 그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짚은 것이었죠. 한유리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간 채로 굳었고 눈이 서지안에게서 김정혜 쪽으로 옮겨갔죠. 한유리는 시어머니의 반응을 살피려 했지만 김정혜는 아무런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짚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죠. 다만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침묵이 한유리에게는 처음으로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박준혁은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은 것을 감지했지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팔을 가볍게 건드리며 과일을 더 먹으라는 눈짓을 보냈죠. 한유리는 시선을 거두고 사과를 하나 집었지만 입에 넣지 않고 손에 들고만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여전히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화면을 터치하는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죠. 거실에 앉은 5사람 모두가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지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듯 조용히 복도로 향했죠. 거실을 벗어나는 서지안의 발걸음은 평소와 같았고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서지안은 화장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한번 감았다 떴죠. 깊은 호흡이 한번 이어졌고 서지안은 눈을 뜬 채 복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몇 초의 정적이 지난 뒤 서지안은 등을 벽에서 떼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었고 찬물로 손을 씻었죠. 거울에 비친 서지안의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눈가에 피로가 얹혀 있었지만 흐트러진 부분은 없었죠. 서지안은 수건으로 손을 닦고 거울 속 자신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을 열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는 아까와 같은 풍경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유리가 박준혁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박준호는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죠. 김정혜만 서지안이 돌아오는 것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서지안이 다시 자리에 앉자 김정혜는 시선을 거두었고 그 시선 안에는 확인을 마친 사람의 차분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과일 접시 위에 남은 조각들이 마르기 시작했고 거실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가족 모임의 끝자락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만들어진 긴장은 과일이 치워진다고 사라질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유리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공기 중에 남아 있었고
서지안의 한마디가 그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죠. 두 문장 사이의 거리는 넓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의 차이는 이 거실에 앉은 누구도 아직 정확히 가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서지안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1층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렸죠. 3층 사무실 문을 열자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공간이 조용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지아는 불을 켜고 자기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죠. 화면이 밝아지는 동안 가방에서 서류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김정혜가 건넸던 법인 등기 관련 서류가 그 파일 안에 들어 있었고 서지아는 그 서류를 맨 위로 꺼내 책상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서지아는 서류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대표이사 변경에 필요한 항목들이 번호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죠. 주주총회 의사록, 법인 인감증명서, 변경 등기 신청서, 취임 승낙서. 서지아는 각 항목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확인했고 빠진 것이 없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읽는 속도가 느린 것이 아니라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태도에서 나오는 리듬이었죠. 서류를 다 읽은 뒤 서지아는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회계 프로그램을 열어 지난 3년간의 매출 추이를 불러왔죠. 화면에 숫자들이 줄지어 나타났고 서지아는 그 숫자들을 훑으며 특정 시점을 짚었습니다. 3년 전 거래처 부도로 현금 흐름이 끊겼던 시기. 그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이 바닥을 찍었다가 서서히 올라가는 곡선이 화면에 그려져 있었죠. 그 곡선이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은 서지안이 비용 구조를 재편하고 거래선을 다시 짠 직후였습니다. 서지안은 해당 기간의 거래처 목록을 열었습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확인하면서 각 거래처와의 계약 조건, 납품 주기, 단가 변동 이력을 머릿속에서 되짚었죠. 이 거래처들 중 절반 이상은 서지안이 직접 연락하고 만나서 조건을 협상한 곳들이었습니다. 부도 직후 기존 거래처들이 거래를 끊으려 할 때 서지안이 하나하나 전화해서 납품 조건을 조정하고 결제 방식을 바꿔가며 붙잡아둔 곳들이었죠. 그 과정에서 서지안이 쓴 시간과 에너지는 어떤 이력서에도 적을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9시가 되자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장이 3층에 올라와 서지안에게 인사했고 최 대리가 전날 정리한 서류를 가져왔죠. 서지안은 평소처럼 서류를 받아 확인했지만 오늘은 한 가지 작업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장에게 이번 분기 거래처별 실적 자료를 정리해달라고 메모를 건넸고 최 대리에게는 지난 3년간 세금 납부 내역을 출력해달라고 요청했죠.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김정혜가 사무실에 도착한 것은 10시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김정혜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평소에 김정혜가 서류 가방을 들고 출근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김정혜는 자기 자리에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 묶음을 꺼냈고 그것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지아는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지만 김정혜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죠. 김정혜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지안의 책상 앞으로 왔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 묶음을 서지안 앞에 내려놓았죠. 서지안은 고개를 들어 김정혜를 올려다보았고 김정혜는 서류 위에 손을 얹은 채 서지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김정혜가 서류를 내려놓는 동작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죠. 서지안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맨 위에 놓인 것은 주주총회 의사록 양식이었고 그 아래에는 대표이사 변경 등기 신청서가 있었습니다. 이미 김정혜의 서명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서명이 완료되어 있었죠. 서지아는 한 장씩 넘기면서 각 서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도 포함되어 있었고 취임 승낙서 양식도 함께 들어 있었죠. 취임 승낙서는 비어 있었습니다. 서지안의 서명이 들어갈 자리만 빈 채로 남아 있었죠. 서지안의 손가락이 취임 승낙서 위에서 멈췄습니다. 빈 서명란을 손끝으로 가볍게 짚은 채 서지안은 몇 초 동안 움직이지 않았죠. 김정혜는 서지안 옆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지안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김정혜를 올려다보았을 때 시어머니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깊지도 가볍지도 않은 확인의 의미가 담긴 끄덕임이었죠. 서지아는 책상 서랍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취임 승낙서 위에 펜을 가져갔지만 바로 쓰지는 않았죠. 펜촉이 종이에 닿기 직전 서지안의 손이 아주 짧은 순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멈춤은 망설임이 아니었습니다. 이 서명이 가져올 변화의 무게를 한 번 더 확인하는 동작이었죠. 그리고 서지아는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획이 정확했고 글씨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명이 끝난 서류를 서지안이 김정혜에게 건넸습니다. 김정혜는 서류를 받아 서명을 확인했고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해서 자기 가방에 넣었죠. 그 일련의 동작이 끝난 뒤 김정혜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오간 것은 서류 몇 장과 고개 끄덕임 하나뿐이었지만 그 안에서 회사의 구조가 공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과장이 정리한 거래처별 실적 자료와 최 대리가 출력한 세금 납부 내역이 서지안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서지안은 자료를 받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죠. 숫자들이 보여주는 흐름은 명확했습니다. 3년 전 부도 위기에서 현재까지 매출이 회복되고 비용이 줄어들고 수익이 안정화된 과정이 숫자로 기록되어 있었죠. 그 숫자 하나하나에 서지안의 판단과 실행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래처를 설득한 시간, 단가를 조정한 횟수, 세금 신고를 위해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한 날들이 숫자 뒤에 숨어 있었죠. 서지아는 자료를 파일에 넣고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모니터 옆에 붙여둔 메모지를 떼어내고 새로운 메모지를 붙였죠. 내일 처리할 건이 적혀 있었고 그 중에는 세무사 사무실 방문 일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인 등기 변경에 필요한 나머지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오후가 지나고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우는 사이 서지아는 마지막 서류 확인을 마쳤고 컴퓨터를 끄며 가방을 챙겼죠. 김정혜도 자리에서 일어나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무실 불을 끄고 함께 계단을 내려갔죠. 1층 출입문을 밀고 나오자 늦가을 저녁 공기가 차갑게 얼굴에 닿았습니다.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김정혜가 서지안 옆에서 걸음을 맞추었죠. 두 사람의 발소리만 주차장에 울렸고 김정혜가 자기 차 앞에서 멈춰서며 서지안을 돌아보았습니다. 토요일에 가족 다 모이니까 그때 김정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문장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서지아는 그 말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고 있었죠. 서지아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고 김정혜는 차 문을 열고 탔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서지아는 제자리에 서서 지켜보았죠. 주차장에 서지안만 남았습니다. 가방 끈을 어깨 위에서 고쳐 잡은 서지아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산업단지 건물들 뒤로 내려가고 있었고 주황빛이 주차장 바닥 위에 길게 깔려 있었죠. 서지아는 그 빛을 밟으며 자기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이 느리지 않았고 어깨가 처지지 않았습니다.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은 서지아는 시동을 걸기 전에
잠깐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죠. 손끝에서 오전에 적었던 서명의 감촉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동이 걸렸고 서지안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산업단지를 벗어나 큰 도로에 합류하는 동안 서지안의 시선은 앞만 바라보고 있었죠. 토요일까지 나흘이 남아 있었고 그 나흘 동안 서지안이 해야 할 일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류를 마무리하고 세무사를 만나고 등기 절차를 확인하는 것. 하지만 그 모든 절차 너머에 토요일 저녁 가족 식탁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식탁 위에서 벌어질 일의 무게는 서류 위의 숫자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김정혜네 거실에 다시 가족이 모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와 불고기, 계란말이와 시금치나물이 놓여 있었고 김정혜가 직접 차린 상이었죠. 평소에는 서지안이 부엌에서 반찬을 나르고 국그릇을 세팅했지만 이날은 김정혜가 모든 준비를 혼자 마친 상태였습니다. 서지안이 도착했을 때 식탁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고 김정혜는 부엌 싱크대에 기대서서 가족들이 자리에 앉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한유리와 박준혁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한유리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박준혁은 텔레비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서지안과 박준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유리가 고개를 들어 눈인사를 보냈습니다. 서지안도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박준호는 신발을 벗으며 형한테 인사했죠. 평범한 토요일 저녁 풍경이었고 지난주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랐던 것은 김정혜의 위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나와 식탁 상석에 이미 앉아 있었죠. 보통 김정혜는 음식을 나르느라 가장 늦게 자리에 앉았는데 오늘은 처음부터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김정혜의 앞에는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고 오른쪽 옆에는 작은 가죽 지갑 크기의 케이스가 식탁보 위에 올려져 있었죠. 눈에 띄지 않는 위치였지만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준혁과 한유리가 나란히 한쪽에, 박준호와 서지안이 반대쪽에 앉았죠. 김정혜가 먹자는 손짓을 하자 젓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불고기 접시 위로 손들이 오갔습니다. 처음 몇 분은 먹는 소리만 거실에 퍼졌죠. 한유리가 식사 중반쯤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에 가족회사 지원서를 정식으로 넣었다는 이야기였죠. 한유리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완성해서 이메일로 보냈다고 했고 면접 일정을 잡아달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박준혁이 옆에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한유리의 목소리에는 지난 몇 주 동안 이어져 온 확신이 그대로 실려 있었죠. 한유리는 자기가 보낸 이력서의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전공한 과목들, 졸업 논문 주제, 인턴 경험, 자격증 목록까지 하나씩 나열했죠. 말하는 동안 한유리의 자세는 당당했고 시선은 김정혜를 향해 있었습니다. 대표인 시어머니에게 자기를 어필하는 자리라는 인식이 분명했죠. 박준혁은 아내의 말이 끝날 때마다 짧게 맞장구를 쳤고 박준호는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서지아는 된장찌개를 떠먹고 있었습니다. 한유리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서지안의 젓가락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고 고개를 들지 않았죠. 표정에 긴장도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다만 평소보다 조용한 것이 아니라 평소와 같은 정도의 조용함이었죠. 서지안에게 오늘 저녁은 지난 몇 주간의 저녁과 이어져 있었지만 의미는 달랐습니다. 서지안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식탁 위에서 무엇이 일어날지를요. 한유리가 이력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김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면접은 언제 잡으면 될까요? 하는 기대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한유리에게 이 가족회사는
학벌과 스펙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고,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중소기업에 명문대 출신이 지원하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혜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게 식탁 위에 놓았죠. 그 동작 하나에 식탁의 리듬이 바뀌었습니다. 김정혜의 손이 오른쪽으로 움직여 식탁보 위에 놓인 작은 케이스를 집었죠. 가죽 재질의 낡은 명함 케이스였습니다. 김정혜는 그것을 열어 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고 명함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명함이 놓인 위치는 서지안 앞이 아니었습니다. 식탁 가운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자리였죠. 김정혜는 명함을 내려놓은 뒤 손을 거두고 다시 자기 자리에 바르게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다만 명함이 놓인 식탁 가운데를 한번 바라보고 가족들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한유리의 시선이 명함 위에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하게 내려다보았죠. 하지만 명함 위에 적힌 글자를 읽는 순간 한유리의 표정이 멈췄습니다. 회사 이름이 먼저 눈에 들어왔을 것이고 그 아래에 적힌 직함과 이름이 그 다음이었겠죠. 대표이사 서지안. 5글자가 한유리의 시선 위에 올라앉았고 한유리의 입이 반쯤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이 아내의 표정 변화를 느끼고 명함 쪽으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명함을 읽은 박준혁의 손에서 젓가락이 접시 위에 떨어졌죠. 소리가 식탁 위에 짧게 울렸고 그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박준호도 고개를 들어 명함을 보았고 눈이 한번 크게 떠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한유리의 시선이 명함에서 서지안으로 옮겨갔습니다. 서지안은 된장찌개 그릇 옆에 숟가락을 내려놓은 채 앉아 있었죠.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등이 곧게 펴져 있었고 시선은 식탁 위 어느 한 점에 가만히 머물러 있었죠. 한유리를 바라보지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유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인지 숨을 삼키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떨림이었죠. 자기가 지원서를 보낸 회사, 면접을 잡아달라고 했던 회사, 학벌과 스펙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회사의 대표가 바로 옆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이 한유리의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김정혜는 가족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승리감도 통쾌함도 없었죠. 다만 오래 미뤄왔던 일을 마침내 실행한 사람의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김정혜는 명함을 내려놓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설명도 변명도 경위보고도 없었습니다. 명함 한 장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서지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정혜를 바라보았고 김정혜도 서지안을 바라보았죠. 두 사람의 시선이 식탁 위에서 만났고 그 시선 안에는 3년 동안 함께 쌓아온 시간의 무게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지안은 시어머니를 향해 한번 고개를 숙였고 김정혜는 그것을 받으며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서지안이 시선을 한유리에게로 옮겼습니다. 처음으로 서지안이 먼저 한유리를 바라보는 순간이었죠. 한유리는 서지안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명함과 서지안 사이를 오갔고 손은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죠. 서지안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서는 확인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고요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았고 억양이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았죠. 5단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식탁 위의 모든 구도를 뒤집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한유리가 세워놓은 기준, 학벌이라는 잣대, 보조라는 규정,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
그 모든 것이 5단어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죠. 거실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고 부엌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된장찌개에서 올라오던 김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고 식탁 위의 음식들이 식어가는 동안 5명의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명함 한 장이 식탁 가운데 놓인 채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글자를 또렷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정적이 길어졌습니다. 된장찌개 그릇에서 올라오던 김이 완전히 사라졌고 불고기 접시 위에 기름이 하얗게 굽기 시작했죠.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고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명함 한 장이 식탁 가운데에 놓인 채 형광등 빛을 받고 있었고 그 작은 종이 위에 글자가 거실 전체를 눌러놓고 있었습니다. 한유리의 손이 무릎 위에서 풀렸다 쥐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고개가 숙여져 있었고 시선은 식탁 위 어디에도 고정되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죠. 한유리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몇 주 동안 자기가 이 식탁에서 했던 말들이 되감기고 있었을 겁니다. 명문대는 나와야 명함을 내민다던 말, 회사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던 말, 형님이 일을 돕고 있으니 자기가 들어가면 편해질 거라던 말. 그 말들이 하나씩 되돌아오면서 한유리의 어깨가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아내 옆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젓가락이 접시 위에 떨어진 채 그대로였고 손은 식탁 아래로 내려가 있었죠. 박준혁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맞장구를 쳤던 순간들, 아내의 학벌 자랑에 고개를 끄덕였던 순간들이 지금 이 식탁 위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어 있었으니까요. 박준혁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지만 김정혜는 박준혁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박준호도 멈춰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쥔 채 그릇 위에 손을 올려놓은 자세 그대로였죠. 박준호의 시선은 명함 위에 머물러 있었고 그 시선 안에는 복잡한 것들이 겹쳐 있었습니다. 아내가 대표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서지안이 회사 서류를 집으로 가져와 밤늦게까지 정리하는 것을 보았고 시어머니가 중요한 결정을 서지안에게 먼저 묻는 것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회사를 돕는다고만 생각했지 아내가 회사를 움직이고 있다고는 보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한유리가 식탁에서 학벌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자기가 선택한 것은 침묵이었다는 사실이 명함 위의 글자와 함께 박준호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정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무릎에 손을 짚고 일어서는 동작이었죠. 시어머니는 식탁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식어버린 음식들, 멈춰있는 젓가락들, 고개를 숙인 며느리와 아들들. 김정혜는 그 풍경을 조용히 바라본 뒤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찬장에서 밀폐 용기를 꺼내 남은 반찬을 옮기기 시작했죠. 불고기를 담고 계란말이를 넣고 시금치나물을 정리하는 손놀림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김정혜는 더 이상 식탁에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명함을 내려놓는 것으로 시어머니의 역할은 끝났으니까요. 서지아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곧게 펴진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죠. 서지안의 얼굴에는 통쾌함도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 참았던 숨을 내쉰 사람의 고요함이 있었죠. 서지아는 한유리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한유리에게 무언가를 확인받을 필요도 사과를 요구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한유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죠. 일어서는 동작이 서툴렀고 의자 다리가 바닥에 끌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한유리는 고개를 숙인 채 현관 쪽으로 걸어갔고 박준혁이 뒤따라 일어섰죠.
박준혁은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려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부엌에서 반찬을 정리하고 있는 김정혜의 등을 보며 입을 열었다 닫았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에서 한유리가 신발을 신는 동안 박준혁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없었죠. 한유리의 손이 신발끈을 묶다가 한 번 멈췄고 고개가 살짝 들려 거실 쪽을 향했습니다. 식탁 너머로 서지안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을 겁니다. 한유리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다시 고개를 숙여 신발끈을 매듭지었죠.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짧게 울렸고 두 사람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사라졌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정혜는 부엌에서 나와 식탁 위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빈 그릇을 모으고 수저를 거두고 식탁보에 묻은 국물을 행주로 닦았습니다. 서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나 김정혜를 도우려 했지만 김정혜가 손을 내밀어 서지안을 멈추었죠. 앉아있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서지안은 다시 의자에 앉았고 김정혜 혼자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박준호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몇 초 동안 제자리에 서서 식탁 위에 남아있는 명함을 내려다보았죠. 명함을 집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거기에 적힌 글자를 한 번 더 읽었고 시선을 서지안에게로 옮겼습니다. 서지안은 박준호를 올려다보았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안에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말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준호의 입이 열릴 듯 말 듯 움직였지만 끝내 말은 나오지 않았고 대신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습니다. 서지안은 남편의 그 동작을 가만히 바라보았죠. 받아들이지도 거부하지도 않는 시선이었습니다. 김정혜가 식탁 정리를 마치고 서지안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나란히 앉은 빈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릇도 반찬도 명함도 치워진 뒤였습니다. 김정혜는 식탁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앞을 바라보았고 서지안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에는 3년 동안 쌓아온 신뢰의 무게가 실려 있었죠. 박준호가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 키를 집어들며 나가겠다는 몸짓을 보였고 서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죠. 박준호가 현관문을 열기 전에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식탁 옆에 나란히 앉아있는 어머니와 아내의 모습이 박준호의 눈에 들어왔고 그 장면은 박준호가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풍경이었죠. 박준호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에 김정혜와 서지안만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빈 식탁 위에 고르게 퍼져 있었고 부엌에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울리고 있었죠. 김정혜가 서지안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수고했어. 사무실에서 메시지로 보냈던 것과 같은 두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두 글자의 무게는 달랐죠. 3년 전 부도 위기 앞에서 장부를 펼쳤던 밤, 거래처에 전화를 돌리던 아침, 세금 신고, 마감일에 사무실 불을 끄지 못했던 저녁, 그리고 가족 식탁에서 고개를 숙이고 미역국을 떠먹던 수많은 토요일. 그 모든 시간이 두 글자 안에 눌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지안의 눈가가 한 번 떨렸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었고 시선이 식탁 위로 내려갔죠. 김정혜의 손 위로 서지안의 다른 손이 포개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세로 한참 동안 앉아 있었죠.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빈 식탁 위에 놓인 두 사람의 손이 어떤 명함보다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거실 창 너머로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박준호의 차 시동 소리가 들려왔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죠.
김정인의 집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남아 있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식탁 위로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서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라 김정희 앞에 놓았죠. 김정희는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고 서지안도 자기 잔에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물을 마시며 빈 식탁을 바라보았죠. 1시간 전까지 이 식탁 위에는 음식과 긴장과 침묵과 명암이 놓여 있었지만 지금은 물잔 2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지안이 물잔을 내려놓고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혜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고 서지안은 신발을 신으며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죠. 김정혜의 얼굴에는 피로가 얹혀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내려놓은 사람의 편안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서지아는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김정혜는 며느리의 어깨를 한번 가볍게 두드렸죠. 현관문이 닫히고 서지아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서지아는 가방 끈을 어깨 위에서 고쳐 잡았죠. 가방 안에는 평소처럼 회사 서류가 들어 있었고 월요일에 처리해야 할 건들이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서지아는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서지아는 벽에 기대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등이 고닫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문이 열리자 서지아는 걸어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박준호의 차가 이미 와 있었고 조수석 문을 열고 타자 박준호가 시동을 걸었죠.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지난 몇 년간의 침묵과는 다른 것이었죠. 차가 큰 도로에 합류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 안을 스치고 지나갔고 서지아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의 불빛들이 하나씩 뒤로 밀려갔고 서지안의 얼굴 위로 빛과 그림자가 번갈아 지나갔죠. 서지안의 표정에는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지만 창문에 비친 서지안의 눈이 한번 천천히 깜빡였고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묵묵히 책임을 다해온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